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까 풀이했던 문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112페이지 요거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분해능.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수치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였어.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였어. 수치가 낮으면 성능은 높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자, 보기 내용에 AFM 원자 발력 현미경은 금속 같은 고체나 혈액 등의 액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랍니다. 공기 중의 온도와 상관없이 시료의 관찰이 가능하고,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0.01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AFM의 미세한 힘에 의해서도 쉽게 휘어지는 작은 막대인 캔틸레버와 그 끝에 붙어있는 뾰족한 바늘을 사용한대요. 이 바늘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끌어당기는 힘이나, 바늘 끝의 원자랑 시료 표면의 원자 사이에서 발생한 끌어당기는 힘이나 밀치는 힘으로 인해서 캔틸레버의 변화가 생기면 AFM은 이거를 측정하여 시료의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낸다? 3차원의 이미지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시료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볼 거야. 맞죠?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시료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 바늘이 달려있고, 얘가 이 시료랑 진짜 아주 미세하게 타을랑말랑 진짜 아주 미세할 정도로 완전 닿기 직전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이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 바늘 끝에 가지고 있는 이 끌어당기는 힘, 이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가 생긴 걸 바탕으로 이 시료가 3D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 눈으로는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 4번 선지 한번 볼까요? AFM의 일반적인 분해능은 0.04 나노미터 파장을 지니고 있는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보다의 분해능보다 높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능이 높다는 거랑 그 다음에 분해능의 수치가 높다는 건 좀 다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여기 0.01 나노미터를 볼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0.04 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은요, 분해능이 어땠어? 여기 있네. 2 나노미터 정도의 분해능을 보인다네. 맞죠? 2 나노미터의 분해능을 보인다면 얘는 0.01 나노미터니까 성능은 보기에 있는 게 센 거야? 아니면 전자현미경이 센 거야? 뭐라고요? 보기에 있는 애. 얘가 전자현미경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AFM의 분화능은 0.04 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얼마였어요? 아까 2였나? 2 나노미터죠. 2 나노미터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AFM의 일반적인 분해능은 아까 얼마였어? 0.01이었죠. 맞죠? 자, 그런데 얘는 0.01이고 얘는 2 나노미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분해능보다 높겠군.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말하고요. 이 능력은 뭘 말하는 거야? 성능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높냐 안 높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은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잘 보세요. 0.04 요 숫자만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0.04 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전자현미경의 능력은 얼마였는데? 2나노미터였거든.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요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는 2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위크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가 아니고 얘의 말이 조금 더 바뀌어 있을 때 그 바뀌어 있는 거를 맞냐 안 맞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번 선지 한번 볼 건데 최소 독성 농도가 높을수록 인체에 안전한 약물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인데 그러면? 최소 독성 농도가 높다는 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약물이 있어. 맞죠? 그러면 이 A 약물의 최소 독성 농도가 높다는 거는 이 A 약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거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뭘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 A 약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어도 된다로 연결해야 돼요. 왜? 최소 독성 농도가 높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한 개 먹을 거 5개 먹어도 최소 독성 농도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가정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있을 때 여기를 100이라고 칩시다. 이게 최소 독성 농도야. A 약물은요, 한 개 먹을 때마다 1씩 된다고 칩시다. 맞죠? 그러면 얘를 몇 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야? 100개까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그러면 최소 독성 농도가 50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 A 약을 몇 개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50개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독성 농도가 높으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고 되는 거야.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보세요. 최소 유효 농도가 높고 최소 독성 농도가 낮은 약물일수록 서방형 제제의 설계는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본문에 그대로 있는 말이죠. 본문에 이제 용이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왜 용이해질 것이다가 틀린 말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최소 독성 농도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최소 유효 농도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범위가 얼마만큼이야? 90만큼이에요. 그러면 서방형 제제를 만들었을 때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게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 독성이 51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 유효가 49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49에서 51 사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서방형 제제가. 서방형 제제가 뿜어내는 이제 조금씩 약물이 새어나올 거 아니야. 그 서방형 제제에서 조금씩 약물이 새어나올 때 농도를 항상, 혈중 농도를 항상 얼마만큼 맞춰야 된다고? 요만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봐봐. 이거 상당히 고난도이지 않을까요? 얘보다 못 미치면 약효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약효 없다는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 49보다는 높아야 돼요. 근데 51보다 넘으면 사람 죽는다고 생각해봐봐. 이 사이에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얘가 낮고 얘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만들기 용이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용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알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최소 유효 농도가 높고 최소 독성 농도가 낮으면 서방형 제제의 설계는 용이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훨씬 더 어려워져야 될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나머지는 본문에 그대로 있었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3번 봅시다. 쌤이 아까 반감기랑 그 다음에 최소 유효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A 약물이 있고 B 약물이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그 약과 관련된 지문이요 비문학에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과 관련된 지문은 항상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농도가 쫙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 여기 지금 보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A는 잘 보세요. 복용 후 1시간이 되는 시점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지금 요거죠. 요 부분.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는데? 최소 유효 농도가 몇이다? 지하 몇이에요? 25. 25가 되는 거죠. 왜? 1시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뭐야? 유효, 효과가 있게 나타났다는 거잖아. 유효. 그러면 1시간이 되는 시점에 수치가 얼마야? 25잖아. 이해되죠? 아, A 약은 1시간이 지났을 때 25가 돼가지고 뭐가 됐다? 유효하게 되었다. 약효가 나왔다. 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요게 맞는 이게 요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약물의 혈중 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40 그리고 최대치 30까지 올라갔지. 맞죠? 자, 그럼 40까지 올라갔을 때 이 40에서 반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어딘데? 여기인 거야.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30이니까 반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야? 15잖아. 맞죠? 그래서 요 지점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반감기라고 얘기할 거거든. 약효의 농도가 최고 농도까지 올라갔다가 반으로 떨어지는 시점. 그때를 반감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의 반감기보다 B의 반감기가 더 길다. 맞죠? B는 지금 반감기까지 7시간 걸렸잖아. 이해되죠? A는 반감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렸어?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렸겠네? 맞죠? 자, 그래서 A의 반감기보다 B의 반감기가 더 길다.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맞죠? 자, 다음 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것도 약효가 지금 여기에 8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4시간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7 여기에 3점 몇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B의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A의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보다 2배 긴 거 4시간 8시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효의 반감기나 그 다음에 최소 유효 농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 뭐시기 뭐 이런 것들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안에 다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1대1로 대응해 가지고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지. 맞죠? 자, 다음 그리고 요것도 봅시다. A보다 B에 더 많은 약물이 탑재되어 있다. 이게 맞는 선지인 근거는 뭔데요? 3번이 맞는 선지인 근거. 혜림아 뭘까요? 근거 뭐예요? 유빈 근거 뭘까요? 3번이 맞는 선지인 근거. 흡수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은 A보다 B에 더 많은 약물이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A랑 B가 서로 약이 뭐하다고 했어?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했잖아. 맞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보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서방형 제제에는 더 많은 약물이 실리므로 서방형 제제는 먹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방출돼 가지고 나오는 약물이 이제 서방형 제제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약물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한번 방 터져가지고 그 방출되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했잖아. 맞죠? 더 많은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약물 방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제제 A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서방형 제제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맞죠? 자 그런데 B는 뭐라고 되어 있어? 서방형 제제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결론 A랑 B 중에 누가 더 많은 약물이 들어가 있다? B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 제가 더 오래 가니까 얘가 약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요거야. 요만큼 어떡할 거야? A를 먹었을 때 이만큼까지 올라갔잖아 유빈아. 그럼 생각해봐. 이만큼까지 올라간 건 여기에 약이 더 많으니까 이만큼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로고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약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다? 얘는 서방형 제제고요. 얘는 서방형 제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본문에 있는 문장으로 연결했을 때.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더 있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는 뭐 별로 틀릴 사항 없다. 자, 이러고 우리 문항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를 잘 보세요. 잠깐만요. 6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62페이지. 자, 오늘까지 하면 요 이제 소설의 개념도 끝이 나거든요. 이거 하고 소설 남아 있는 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남아 있는 수필 극 하면은 요 문학 교재도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당분간 이제 또 다른 거 프린트랑 이런 것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시험 대비를 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넓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늦게 치잖아. 10월 말에 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말에 중간고사 치면은 지금 8월 중순부터 개학해가지고 아마 수행평가 쭉 달릴 거거든. 그래서 수행평가 쭉 달리고 진도 쭉 나가고 시험 범위 이제 정해지고 시험 치고 그러고 나서 기말은 범위가 조금 좁을 겁니다. 너네 저기 중간 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바로 기말 시험 대비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2학기는. 그래서 고 이제 2학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요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교재들 다 끝내고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교재를 좀 시작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소설이요. 시간의 순서대로 구성돼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무슨 구조라고 해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 순행적 구성.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소설이 시간 순서대로 안 되어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구성이라고 하는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저기 그 제목 뭐였냐? 미담이 나오는 거.
축구공과 응원공. 걔가 이제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었잖아.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순행적 구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시간은 역순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다라고 해서 역순행적이라고 하는 거야.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지문에서 어떤 소설이 나오고 그거를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대로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을 정렬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 순으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가 먼저 일어났고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났는지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들 위에 언니들 중에 어떤 문제를 틀려오냐면요. 소설에 사건이 이렇게 쭉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 쭉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얘가 사실은 사건이 되게 여러 개야. 여러 개가 쭉 진행되는데 얘가 동시에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일어난 거야. 그런데 걔가 일어났던 사건이 나열되어 가지고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건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여기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순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동시에 일어난 일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네 그 일어났던 시점이 다 똑같아야 돼요. 8월 8일, 8월 8일, 8월 8일 아침에 A는 뭘 했고 B는 뭘 했고 C는 뭘 했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뭐 한 거야? 병렬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는 A가 이렇게 했고 점심 때는 B가 이렇게 했고 A가 이렇게 했고 저녁 때는 A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날은 A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날은 점심에는 A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 병렬적 구성이 될 수 없나?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여러 개가 쭉 나열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전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점,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렬해가지고 읽을 때는 실제로는 지금 이 순서대로 일이 일어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특징. 자, 다음 사건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했습니까? 1학년 때? 자, 발단에서는 주로 뭐가 제시되는데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 부분은 소설의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 부분은 소설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공개되는 역할을 한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부분은 발단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다? 발단에 해당한다. 이게 간단하게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사건이 구체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전개 부분이랑 똑같은 거야. 다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느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 위기랑 연결되는 거. 갈등이 최고죠. 이건 뭐 쉽죠? 절정이랑 연결. 갈등의 해소 또는 인물의 운명 결정. 요거는 뭐랑 연결? 결말이랑 연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결말, 그 다음에 뭐 발단,
절정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분에서 뭐가 제시되는지도 어렴풋하게는 좀 알고 있어야지 선지에서 딱 이야기가 제시됐을 때 왜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맞나? 갈등은 아까 전부터 시작된 것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시험법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발단, 이 부분이 전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읽자마자 그 선지가 나오면 이거 발단 아닌데? 이렇게 긋고 넘어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학교 시험 문제는 뭐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니잖아. 딱 보고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해서 바로 푸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그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똑같은 거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은 대답하는데 언니들은 대답 못한다.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건의 구성 유형. 아까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시간에 따라서 순행, 역행 으로도 얘기하지만 비슷한 의미, 이거 100%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순행적 구성은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역행적 구성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입체가 무슨 말인데? 평면은 2D, 입체는 3D. 그 말은 뭐야? 이 면도 보이고 다른 면도 보이고 입체라고 하는 건 여러 면이 보이는 이라는 거야. 이틀 전의 과거 시점, 그 다음 오늘 시점, 하루 전의 과거 시점, 오늘 시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야? 이틀 전, 현재, 하루 전, 현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이죠. 이틀 전 얘기 나왔다가 오늘 얘기 나왔다가 하루 전 얘기 나왔다가 오늘 얘기 나왔잖아. 맞죠?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있지 않은 건 뭐냐면 이 면을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평면적 입체적은요 인물에서도 드러납니다. 인물도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인물이 있죠. 입체적 인물이 무슨 말인데? 소설에서 이 인물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인물에게 좋은 면도 드러나고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슬픈 면도 드러나고 화가 나는 면도 드러나고 되게 여러 면의 모습들이 제시되는 거를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요 이 입체적인 인물은요 악행이나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요 선행을 할 때도 있고요 복잡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이 인간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입체적인 사람이야 평면적인 사람이야? 입체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선행만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없어요? 나만 있나? 난 있는데 난 되게 이기적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도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또는 나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선행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 입체적인 거야. 맞죠? 그런데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럼 입체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평면적인 인물은 뭔데? 나쁜 놈은 무조건 뭐? 악행만 저질러. 착한 놈은 뭐만 저질러? 선행만 저질러. 선행을 저지른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한데 선행만 보여줘.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보여주고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만 보여주고 그런 인물 구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면적 인물 구성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어디에서 평면적 인물 구성이 나올까요? 고전문학, 고전소설, 우리 읽었던 양반전 이런 데서 뭐가 드러나느냐? 평면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안 바뀌어.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은요 좀 비슷한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전형적인 인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전형적이다를 우리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타이피컬이라고 하죠. 티피컬이 뭐야? 그 사람의 그냥 딱 그 정해져 있는 색채인 거야. 맞죠? 착한 놈 그냥 끝까지 착한 짓, 나쁜 놈 끝까지 나쁜 짓. 너무 전형적이야. 그런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은 기본적으로 전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입체적인 인물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형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물 제시에서도 평면, 입체는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이야기 구조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본문에 아마 없었을걸? 1학년 때 배웠던 지문 중에 혹시 액자식 구성 있었어? 딱히 없었죠?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된다고 할 때 외화, 바깥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나와 아버지의 서로 대화, 갈등이 드러나는 외화, 바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라는 인물이랑 아버지라는 인물이 서로 막 다투고 갈등도 하고 막 하던 와중에 갑자기 소설에서 중간 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내부의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리고 그 내부의 다른 이야기는요, 이 외화, 바깥에 있는 이야기랑 갈등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갈등이랑 여기 나오는 갈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예를 들어서 막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 부분에서 소설에 뭐가 나오느냐,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칭 시점이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화로 들어가는데 3인칭으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칭도 바뀌어요. 갈등도 바뀌고. 그래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외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깥의 이야기, 나와 아버지 갈등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인칭도 다시 1인칭으로 돌아와요. 그럼 뭐야? 이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외화가 있고요. 그 안에 내부에 조그만한 액자식 구성, 액자의 구성으로 마치 액자처럼 내부의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야.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3학년, 중학교 3학년 끝나기 전에 아마 관련된 작품이 하나는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교과서가 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중학과정에서 배울 만한 다양한 어떤 소설의 기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좀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요거 뒤로 넘어가서 쭉쭉쭉 102페이지 봅시다. 노세 두 마리 먼저 보자. 자, 노세 두 마리. 나라고 하는, 잘 보세요. 어린 아이 서술자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하도 많이 봤어. 어린아이 서술자가 등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1인칭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바라보는 시선. 그렇죠, 순수함.
천진난만함. 우리 지난번에 숙제로 나갔던 기억 속에 들고 명선 이야기 그까지 다 봤어요? 너무 슬프지 않던가요? 자, 명선 이야기 기억 속에 들고 그 다음에 사랑꾼이가 어머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인칭 소술자인데 이제 어린아이인 소술자가 대시되는 소설이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소술자로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소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도 있고요, 어머니도 있고요, 형도 있는데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별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노새를 끌고 다니면서 연탄 배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새가 뭔지 압니까? 노새 들어봤다 손. 혜림 노새가 뭐예요? 아, 들어만 봤어요? 지아 노새가 뭐예요? 무슨 그 약간 다른 데 잡기. 응. 왠지 말이랑 당나귀? 네, 하나는 그 아무것이나 하는 거. 맞습니다. 노새는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이제 동물을 노새라고 합니다. 말이랑 당나귀 사실은 비슷한 종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다르긴 다르죠. 왜냐하면 당나귀가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노새는 생각해봐. 당나귀는 엄청 작은 거, 말은 큰 거, 그 사이에 중간으로 태어나겠지, 노새는. 맞죠? 자, 그래서 걔를 노새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노새 등에다가 뭐 이렇게 마차를 만들어 놓고 이 마차에다가 무슨 그 택배 차량처럼 거기에다가 연탄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 노새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연탄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1970년대 서울이라고 적혀있죠. 자, 우리는 이런 걸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시대적 배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대적 배경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원래 시대적 배경이 우리 입에 좀 붙어있는 말인데 교과서에서는 항상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둘 다 알아두세요. 사회문화적 배경이 1970년대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데, 이 소설에 이 1970년대 서울을 특정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때 시대임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손님과 어머니에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어딨었어? 내가 선생님한테 갔는데 내 얼굴 예쁘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 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지 딸을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짜 어머니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 갔더니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따로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과부가 더 이상 결혼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탄 배달한다고 했는데 연탄 혹시 사회문화적 배경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탄 아직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탄 이런 건 지금 시대에도 쓰기 때문에 걔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없어야 돼. 지금 시대에 쓰지 않고 그때만 쓰는 거, 그게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를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아. 왜냐면 쌤 그거 요즘 시대에 안 쓰는데요? 아니, 사실 쓰고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1970년대 도시 하층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애환이라고 하면 여러분요, 이제 삶의 힘듦, 슬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애환은 원래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삶의 애환이라고 하면 기쁨의 의미는 잘 없고 거의 대부분 슬픔의 의미로 씁니다. 힘듦과 고단함, 슬픔. 자, 내용 볼게요. 우리 동네는 뭐였으므로,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사람 사는 게 애초에 많이 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 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대요. 자,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런 게 바로 뭐야?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야. 요즘 문화주택이라는 말 써요? 안 쓰죠. 자,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답니다.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해서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은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서 그물 긋듯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은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대요. 자,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 이 슬래브 집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뭔지 잘 모를 건데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지붕을 덮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붕을 그럼 뭘로 덮는데? 기와로 덮어요? 기와집? 그건 잘 사는 집이죠. 기와 비싼데. 위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무슨 쇠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아크릴도 아닌 비슷한 뭐 그런 소재가 있어요. 얘가 물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를요 요렇게 세워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집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죠. 요즘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덮어버리는데 옛날에는 그것조차 비싸가지고 못 썼던 거야. 그래서 이런 슬라브 같은 것들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삼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비가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에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비 떨어지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비 엄청 많이 오는 날은 집에서 얘기해도 얘기가 안 들려요. 물론 내가 살았던 시대도 그런 건 없었고요. 알겠죠? 나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선생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대요. 자, 그래서 자, 어디 갔냐? 슬래브 집들에 가려서 닥치닥치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 변두리에 근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다. 서울 변두리에 근한 여느 신흥 부락으로만 보였대요. 자,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다. 판잣집은 뭔데요? 판잣집은 이 집의 벽이나 지붕 같은 걸 판자로 만든 거야. 이 판자는 나무도 아닌 것이 종이도 아닌 것이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어놓고 살았죠. 옛날에 언제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전쟁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판자집 같은 거, 판자로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전쟁 이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는 진짜 아주 가난한 거야. 근데 2층 슬래브 집은 1970년대 변두리 지역으로 따지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인 거야. 판잣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지금 판잣집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 2층 슬래브 집들만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동네 좀 살만한 동네인가 보네. 좀 잘 사는 동네인가 보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소술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알겠죠? 자,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구 동네. 옛날 동네야.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로를 하나에 두고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새 동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축, 뭔가 이제 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요즘 시대로 따지면 신축 아파트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하나를 가운데 두고 있는데도 서로 교류를 1도 안 하는 거야. 새 동네 사람들은 구 동네 사람이랑 별로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개인주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답니다. 아버지도 배달 일이 늘어나서
왜? 새 동네가 생기면서 뭐가 늘어났어? 인구가 늘어나니까 연탄 수요가 많아진 거야.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 우리 집에 이제 아버지가 키우는 노새, 이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왜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970년대잖아 지금 연대가. 1970년대에 노새 끌고 면탄 배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70년대에 여기 도로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데? 도로에 아스팔트 깔려있어요. 뭐가 다닌다는 얘기야? 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요. 지하철도 다니고 심지어 트럭도 다니는 시대였어요. 1970년대면.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지는 뭘 끌고 돌아다니는 거야? 차도 없이 노새 끌고 걸어 다니면서 연탄 배달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가난한 집인 거죠. 그러니까 노새를 끌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 새 동네 사람들도 연탄 필요하니까 연탄을 막 주문할 거 아니야. 연탄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 그럼 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머 저거 노새 아니야? 야 저거 한 10년 만에 보는 건데? 신기해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구 동네 사람들, 이 서술자가 살고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죠. 노새를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면 내가 살던 동네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노새 별로 안 좋아해요. 어휴 냄새나 이러면서. 근데 새 동네 사람들은 평소에 보기 힘든 노새를 귀여워합니다. 어머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구 동네보다 새 동네 가는 걸 더 신나요. 근데 사실은 그 시선에는 뭐가 깔려있어? 약간 무시가 좀 깔려있잖아. 맞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좋은 거야. 여기서 반겨주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따라갈래요? 라고 해서 나도 아버지가 연탄 배달하는 길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빙판길이 있었던 거야. 근데 끔차하고 올라가는데 이 마차가 너무 무거웠던 거지. 이 노새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시는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끔차하는 순간에 딱 미끄러진 거예요. 아버지도 넘어지고 뭐 노새도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새를 묶고 있던 끈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끈이 풀리자마자 노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타그닥타그닥타그닥타그닥 도망가 버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 입장에서요, 노새가 달아나 버리는데 우리 가족 입장에서 노새는요 뭐랑 똑같을까요? 유일한 생계 수단에 해당합니다. 생각해보면 노새가 없으면요 우리 집은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노새가 도망가 버렸어. 우리 집안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나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노새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새가 어디 도망가는 줄 알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왜? 노새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 맞죠?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노새 찾으러 다닙니다. 자,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넘어졌다가 일어났으나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대요.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답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대요. 자동차 지나다니는 시대인 거야.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답니다.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시선? 순수함 드러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렇게 쭉 찾았는데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빈손으로 터널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랑 가족들은 벌써 소문 다 들은 거야. 동네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얘기 해줘가지고 노새 찾았냐면서 막 이랬는데 노새 찾았겠냐고 터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난 몸이 너무 힘들잖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눕자마자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노새가 동네를 난장판으로 만들 뒤 고속도로로 나가서 멀리 달아나버리는 뭘 꾸느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노새가 달아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가 노새가 되는 겁니다. 지가 노새가 되는 꿈을 꿔가지고 하면서 온 시장 다 뒤집고 다니고 막 다 부수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 꿈을 꿔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또 뭐 해야 돼? 노새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나랑 아버지랑 또 아침에 만나가지고 터덜터덜 노새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 됐을 때 노새는 당연히 못 찾겠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동물원까지 가게 됩니다. 동물원에 갔을라나 이러면서. 근데 둘이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동물원에 가자는 말도 안 해요. 그냥 터덜터덜 갔는데 마침 거기가 동물원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동물원 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쿠아리움 가는 거 여러분들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동물원 그때 가기 쉬웠을까요? 아니야. 나는 옛날부터 동물원이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지금 뭐 하러 간 거야? 우리 집에 없어진 노새를 찾으러 간 거야. 그 터덜터덜 돌아다니다가 이 동물원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얼룩말을 보게 됩니다. 얼룩말이 생긴 거야. 이렇게 딱 봐요. 근데 그 옆에 아버지도 이렇게 시무룩하게 서 있는데 순간 뭘 느끼느냐? 저 얼룩말의 얼굴이랑 우리 아빠 얼굴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얼룩말이랑 닮았는데 아빠 얼굴이 얼룩말이랑 닮았으면 또 뭐랑도 닮았어? 노새도 말이잖아. 말이랑도 닮았다. 그래서 내가 아빠가 마치 뭐 같다고 여기는 거야? 노새 같다고 여기는 거야. 노새랑 닮았다고 여겨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옵니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 그냥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술집에서 발을 멈추었대요. 힐끗 나를 돌아보고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술만 계속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별표. 이 소설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노새가 이 가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했죠.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 보고 내가 노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야? 나가 이제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내가 노새가 돼야지 별 수 있겠냐?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답니다. 마치 뭐처럼 웃어요? 말처럼 웃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아빠 얼굴이 노새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대요.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아빠가 노새면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히히힝 웃었답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 아무도 없을 거야. 순수하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대요. 이걸 어쩌고?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야. 왜?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내버린 거야. 노새가 도망다니다가. 이걸 어쩌지? 그러니까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요. 오늘 낮에 지서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도로 무슨 법이라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잡아놓아야겠다고 이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터덜 이제 또 경찰관을 따라갑니다. 그 터덜 경찰관을 따라가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느낌을 들었느냐?
나는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바보야. 노새 두 마리인 거야. 한 마리는 뭔데? 진짜 노새고요. 또 한 마리는 뭔데? 아버지인 거야.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아까 아버지가 내가 노새가 돼야지 어쩌겠노? 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켰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우리 같은 노새는 밑줄.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 큰 도시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이게 뭐야? 도시 하층민의 애환이죠. 이 도시 하층민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새 가지고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이 도시에서 노새 끌고 다니면서 저기 연탄 배달하고 있는데 그 생계 수단마저 어떻게 돼버리는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마저 잡혀가버리는 비극이 펼쳐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도시 병들에도 살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숙제인데요. 자, 마술의 손, 노새 두 마리, 유자소전 이거 세 개 숙제고요. 유자소전 좀 어렵습니다. 얘는요 무조건 설명 듣고 푸세요. 8월 8일 숙제. 자, 그 다음에 아까 독해전쟁쌤이 숙제를 안 해줬다. 독해전쟁 앞에 목차를 펼쳐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과학 7번부터 있죠. 9번까지 요 세 개. 8월 8일 숙제. 제 1장에 7번부터 9번까지 7, 8, 9 알레르기, 성교의 특징, 그 다음에 공부수 이렇게 세 개. 자, 여기까지 하고 같이 볼게요.